제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투 중 전쟁의 향방을 가를 만큼 결정적이었음에도 철저히 역사 속에 묻혀버린 핏빛 전투가 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인 140억 원이 투입된 넷플릭스 대작 포가튼 배틀의 배경이 된 스엘더 강 전투입니다. 화려한 영웅담 이면에 숨겨진 진짜 팩트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작 비하인드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포가튼 배틀이며 하필 캐나다군이 주축이 되었을까? 이 거대한 전투가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진 가장 큰 이유는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벌인 희대의 헛발질, 마켓 가든 작전 때문입니다. 1944년 하반기 연합군의 1순위 과제는 진격을 위한 보급로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네덜란드 깊숙이 공수부대를 투하해 단번에 독일 본토로 직행하겠다는 도박에 모든 물자와 병력을 쏟아부었으나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연합군 수뇌부는 이 끔찍한 전략적 오판을 덮기 급급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마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던 대규모 공수 강화의 화려함에 쏠려버렸습니다. 미군과 영국 주력 부대가 그 화려한 작전에 투입되는 동안 가장 빡세고 생색도 안 나는 스엘더 강 점령 전투는 캐나다군을 주축으로 폴란드군과 스코틀랜드군이 도맡았습니다. 특히 제1폴란드 기갑사단은 최악의 진흙탕 속에서도 독일군의 퇴로를 차단하며 동부 측면에서 맹활약했고 영국 51호랜드 사단 소속의 스코틀랜드 군인들은 원래 산악전 훈련을 받은 정예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산 하나 없는 평평한 네덜란드의 뻘밭에 투입되어 처절한 상륙전을 치르는 아이러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이 시몬즈 중장의 지휘 아래 이들은 질척이는 진흙탕과 수많은 운하를 맨몸으로 떼어가며 뚫어야 했습니다. 무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얼어붙은 뻘밭을 기어다니며 13,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마침내 보급로를 열어젖혔지만 이 위대한 승리는 조용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최고사령관조차 안트베르펜 항구 개방이야말로 서유럽 전선의 가장 결정적인 전략 목표였다고 극찬했을 정도인데 말이죠. 11월 28일 마침내 항구가 뚫린 이후에야 연합군의 보급은 극적으로 회복되었고 독일 최후의 반격인 벌지 전투를 버텨낼 물자가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75년간 묻혀있던 변방의 군인들, 캐나다군과 폴란드, 스코틀랜드 동맹군들의 처절한 희생을 스크린 위에 복원해낸 것이 바로 이 영화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두 번째, 연합군이 만든 물바다와 왈헤런 제방 전투의 진짜 생지옥. 영화 후반부를 압도하는 왈헤런 섬의 거대한 물바다는 며칠 비가 와서 생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영국 공군이 독일군 해안 요새를 무력화하고 수륙 양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다를 막던 둑을 의도적으로 폭격해 터뜨린 수공 전술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섬의 80%가 순식간에 차가운 소금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술의 이면에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밀려드는 거센 파도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네덜란드 민간인 수백 명이 익사했고 대대로 일궈온 비옥한 농토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조국을 해방하러 온 연합군의 폭격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이 수몰되어야 했던 가장 슬픈 모순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이 물바다가 연합군 스스로의 발목마저 잡았다는 점입니다. 섬 전체가 잠기면서 캐나다군이 진격할 수 있는 길은 폭 40m, 길이 1km의 왈헤런 제방길 딱 하나뿐으로 좁혀졌습니다. 언패물 하나 없는 이 외길 위로 캐나다군 블랙워치 연대와 캘거리 하이랜더스 연대가 무려 4차례나 밀고 들어갔습니다. 섬 반대편 벙커에서는 분당 1,500발을 쏟아내어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불린 MG42 기관총이 무자비한 십자포화를 퍼부었죠. 전진하면 총에 맞고 제방 아래로 구르면 갯벌에 질식해 죽는 전술이 통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도살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을 나는 관, 공수 글라이더는 무엇인가? 영화 초반, 영국군 조종사 윌이 몰고 가다 갯벌에 곤두박질 치는 기괴한 비행기가 바로 에어스피드 호르사 공수 글라이더입니다. 공수 부대의 낙하산은 바람의 병력이 사방으로 흩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전장 20m, 날개 길이 26m에 달하는 이 글라이더는 28명의 완전군장 소대병력과 대전차포, 지프차까지 한 번에 뭉쳐서 적진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 강습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엔진도 없이 얇은 나무 합판과 캔버스 천으로만 조립된 이 비행기는 방어력이 제로였습니다. 대공포에 스치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났고 착륙 시 나무나 웅덩이에 처박혀 탑승 군인 전원이 압사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하늘을 나는 관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탑승 자체가 목숨을 건 러시안 룰렛이었습니다. 영화 속 윌의 처절한 불시착은 극적인 과장이 아니라 당시 조종사들의 끔찍한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네 번째, 조국을 배신한 네덜란드 내 파시스트들은 어떤 존재인가? 영화 속 네덜란드인이면서 나치 무장 친위대 슈츠슈타펠 군복을 입은 마리누스를 보면
우리 역사 속 친일파가 떠올라 묘한 감정이 듭니다. 1940년 독일 점령 직후 네덜란드에는 독일의 비호 아래 급격히 세를 불린 NSB라는 국가사회주의 파시즘 정당이 있었습니다. 나치는 네덜란드인과 독일인은 피가 같은 게르만 형제이며 우리의 진짜 적은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다 라고 교묘하게 선동했습니다. 수만 명의 네덜란드 청년들이 이 이념에 속거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일군에 자원했습니다. 이들 상당수는 네덜란드 사단에 편입되어 소련과의 동부전선으로 보내졌죠. 하지만 결국 동부전선의 총알바지로 소모되거나 고향에서 동포를 억압하는 나치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모순과 비극 사이에서 고뇌하는 마리누스의 시선은 이 영화를 단순한 전쟁 액션을 넘어 깊이 있는 드라마로 만듭니다. 종전 후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가혹한 조리돌림과 처형을 당해야 했던 이들의 모습은 네덜란드가 가진 가장 뼈아픈 흑역사입니다. 다섯 번째, 3일 만에 끝낸 제방전투. 이 영화의 제작비 140억 원은 네덜란드 역대 최대 규모지만 할리우드 스케일로 보면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제작비의 4분의 1도 안 되는 초라한 예산이었습니다. 매티스 반 헤이닝겐 감독은 이 자본의 한계를 뚫기 위해 기발한 꼼수를 냈습니다. 바로 카메라 없는 무한 리허설입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출근하면 하루에 깨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니 촬영 전 배우와 스턴트 팀만 모아두고 수십 번의 리허설을 돌려 동선과 액션을 기계처럼 완벽하게 몸에 익힌 것입니다. 그 결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오마하 해변신 하나를 찍는데 무려 6주가 걸렸던 반면 포같은 배틀의 압도적인 핵심 제방 전투씬은 단 3일 만에 촬영을 끝내버리는 극한의 가성비와 퀄리티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여섯 번째, 네덜란드 영화에 갑자기 리투아니아가 왜 나올까요? 영화의 시작은 공동 제작사 소개로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는 실제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 현장이니 당연하지만 갑자기 생소한 리투아니아에서 감세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리투아니아가 왜 나올까요? 그 이유는 영화 내내 벌어지는 끔찍한 진흙탕과 참호 전투씬을 서유럽에서는 도저히 찍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환경 규제가 너무 엄격해서 대규모 폭발물 사용이나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풍차의 나라답게 실제 전투 현장 주변에는 이미 거대한 현대식 풍력 발전기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죠. 이걸 CG로 일일이 지우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전투기와 파괴된 마을 세트를 짓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HBO의 드라마 체르노빌 촬영지로도 유명한 리투아니아로 향했습니다. 한 농부로부터 광활한 휴경지를 통째로 빌려 끝없는 참호를 파고 살수차 수십 대를 동원해 거대한 인공 뻘밭을 창조해냈습니다. 심지어 영화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를 위해 실제 규모의 1km짜리 제방 세트를 통째로 새로 건설하는 열정을 보였죠. 화려한 승전보 뒤에 묻혀버린 1944년의 잔혹한 겨울, 무쌍을 찍는 슈퍼히어로 하나 없이 처절한 생존과 진짜 전쟁의 맨얼굴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넷플릭스의 포같은 배틀을 추천합니다. 오늘 준비한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